오빠,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해. 나 일하러 가고 우리 딸 학교 가면 그땐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데 같이 돌볼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의논했지만 오빠의 표정은 그저 귀찮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며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때? 요양원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오셨고 요양원에 가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양원을 얼마나 싫어하실지 생각해봤어?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충분히 모실 수 있어. 넌 신경 쓸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더 돌볼 자신이 없어. 너나 나나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 사연을 통해 아픈 가족사를 전하려니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은 부산에 사시는 58세 이진숙님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이진숙님에게 어느 날 찾아온 가슴 아픈 이야기. 어머니의 치매와 오빠의 배신,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이토록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다는 이진숙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8세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면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내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질까? 그리고 내 사연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단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을 때도 있듯이 누군가도 제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바라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이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전 고등학생 딸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년 전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동네 친구분이셨죠. 갑자기 이분이 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신 건지 그 당시 의아했어요.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진수가 아줌마가 오늘 너희 엄마를 만났는데 너한테 한 번은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너희 엄마 핸드폰에 내 번호 보고 전화했어. 아무래도 내가 너희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저희 엄마 어디 아프세요? 확실한 건 아닌데 요즘 깜빡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넌 못 느꼈니? 오늘도 몇 년을 다니던 시장인데 시장에서 길을 잃었지 뭐니? 날 만났길 망정이지 잊지 말고 꼭 모시고 가봐 알았지? 동네 아주머니조차도 이상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너무 무신경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한 번씩 어머니 집에 갈 때 옛날보다 건방증이 너무 심해졌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 요즘 정신이 많이 없으신가 보네.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는 왜 저 정도로 하는데 못 알아채지? 나 같으면 금방 알겠다 얘기하곤 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무신경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문제가 악몽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악몽 같은 존재는 오빠였어요. 오빠는 어머니와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가정이 항상 먼저였어요.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 오빠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의논하고 돌볼 사람은 오빠와 저뿐이니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각해지셔서 오빠와 어떻게 모실지 의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간병을 저 혼자 책임지게 만들었죠. 간병은 하지 않으면서 아픈 어머니 대신 굳이 어머니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서류까지 챙겨 가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 엄마 간병의 고등학생인 제 딸 챙기랴 일하랴 너무 바쁜 일상이라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바쁘고 신경 못 쓰는 사이 엄마의 돈 중에 일부가 사용되었고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오빠와 자주 다투게 됐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조각나 버렸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죠. 순간의 일이었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오빠의 숨겨둔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었어요. 어머니의 치매, 재산 문제, 그리고 오빠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뒤엉키면서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픔은 어쩌면 저희 가족만의 것이 아닐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가 홀로 저희 두 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 연세는 올해 85세가 되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어머니는 그런 허전함을 느낄 틈조차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고 밤늦게까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남매에게 어머니는 그야말로 기둥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부산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시절 집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 2개의 부엌이 전부인 단칸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해맑게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매야 어린이 가난했어도 행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장사에 바쁘셨고 바쁜 와중에도
저의 남매에게 언제나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도시락까지 챙겨주셨으니 대단하셨단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함께 밥상에 앉으면 맛있는 음식을 저희 밥 위에 놓아주며 우리 새끼들 맛있게 먹어 엄마는 너희들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하시며 웃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빠는 저보다 2살 많아 듬직한 형 같았고, 저는 오빠와 함께 동네 공터에서 공을 차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자랐어요. 그땐 오빠와 사이가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 강인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저희에게 단 한 번 드러내지 않으셨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저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신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면서도 오늘도 잘 팔았어. 너희들 과자 사줄게.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삶의 1순위는 우리 자매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는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죠. 오빠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 더욱 어머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방학이면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돕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하며 어머니가 쉬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런 우리를 보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자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는 우리 남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저희 2 남매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혼 후 저는 제 가정과 딸의 양육에 집중하느라 어머니에게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아이 키우기 힘들 때나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자주 통화를 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으신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한 번씩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만 한 것 같네요. 오빠도 결혼 후 가정이 생기면서 아이도 키우고 사업도 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많이 서운하셨겠지만 저희에겐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항상 저희 걱정만 하시면서 저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 아마도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프신 걸 알고 난 뒤 생각해보니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셔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진 않는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지셨어요.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던 국자가 안방 서랍 안에서 나오고 안경이 없으시다고 찾아보면 냉장고에서 나오고 의심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저희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다 소금을 3번이나 넣어서
반찬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 냈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거나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리 가족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요즘 피곤하셔서 그러신가 봐. 나이 들면 다 이러신다고 하던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엔 꼼꼼하시고 강단 있는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어머니 친구분께 전화를 받았고 제가 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예약한 날짜가 되었고 어머니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검사와 뇌 촬영을 했어요. 어머니가 검사를 하러 들어가시면 문 앞에서 전 제발 머릿속에는 이상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의 진단 또한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예상을 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는 치료는 힘든 병입니다. 그저 약물로 늦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잘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병이 늦게 진행될 수 있게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짐작은 하고 계셨지만 자신의 병명을 들으며 자신의 걱정보단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진수가, 엄마가 하필이면 너희들 힘들게.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단 있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없이 약해 보이기만 했어요. 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그렇게 치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뒤 이전보다는 어머니 집으로 자주 찾아가고 챙겼지만 여전히 돌볼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길 바라셨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 외로운 시간이셨다는 걸요. 전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 챙겼지만 제가 없는 시간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모시기 전까진 그저 홀로 견뎌오신 거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후회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면서 얼마나 무너져 가셨는지를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었죠. 늦게나마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저에겐 가장 큰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남매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저 어색한 남매 사이였는데 이제 앙숙이 되었네요. 이제 심각하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지내시는 건 힘들다는 생각에 제가 저희 집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마트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어디를 나가셨는지 사라지셨어요. 집안 곳곳에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고 집 아파트며 주차장이며 다 뛰어다녀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파트 밖을 나가 어느 길 모퉁이에 어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계셔서 달려가 보니 다행히 저희 어머니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안간힘으로 버텼어요. 제가 찾았을 때 어머니는 저보다 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진수가,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정말 이대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젠 혼자서 어머니를 모실 순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치매 증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난 신경 쓸 틈이 없어. 정말이지 오빠의 무심한 태도에 화도 나고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집을 나가셨고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갑작스레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낯선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자주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셨고 예전에 하던 요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언젠가는 설거지한 냄비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는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진수가,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버렸지? 냄비가 많이 더러워서 버렸나 보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답했지만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동네에서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매시다 경찰의 도움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서로 달려가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보았을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여기 왜 왔니? 나 그냥 잠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돌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빠도 경찰서로 왔지만 오빠는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진수가,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왜 여기 계신 거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머니 좀 잘 챙겨. 그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해?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책임져야 할 뿐이잖아. 나도 요즘 일이 많아 정신이 없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히려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듯 짜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본격적으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찻집에서 오빠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해. 나 일하러 가고 우리 딸 학교 가면 그땐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데 같이 돌볼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의논했지만 오빠의 표정은 그저 귀찮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며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때? 요양원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오셨고 요양원에 가는 것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양원을 얼마나 싫어하실지 생각해봤어?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충분히 모실 수 있어. 넌 신경 쓸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더 돌볼 자신이 없어. 너나 나나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 저희의 대화는 또 원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전 어머니를 혼자 모시게 되었고 요양원도 생각했지만 조금 더 심해지시기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 어머니 재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전 어머니가 아프신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어머니 재산에 대해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에 찾아와서는 자신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그 당시엔 저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설마 아픈 엄마도 못 돌보면서 나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받아들이니 그만큼 책임감 있게 관리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계좌에 있던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종종 돈을 써야 할 때 통장을 보시며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진수가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전 그때부터 오빠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바로 전화해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통장에서 계속 돈이 없어지고 있다는데 그 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관리한다고 해놓고선 왜 말도 없이 돈을 막 쓰는 거야? 막 쓰긴 뭘 막 써. 어머니를 돌보는데 쓰고 있지. 어머니는 내가 돌보는데, 오빠가 어머니 돌보는데 어디에 쓴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말해줘야지. 어디에 썼는데? 제가 계속 캐묻자 오히려 오빠가 소리를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내 오빠인데! 오빠든 아니든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말해달라니깐 왜 딴소리야? 어머니 집 관리비며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못 믿어 짜증나게! 오빠랑은 대화가 안 돼서 그저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관리비든 뭐든 어머니한테 고정 지출로 그렇게 큰 돈이 나갈 게 있을까? 계속 머릿속엔 의심이 떠나지 않았고 전 점점 오빠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한 번씩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도와준다는 말 대신 더욱 강력하게 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그때마다 반대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정신을 완전히 잃으신 것도 아니기에 어머니가 상처받을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시지만 매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고 계셨어요. 난 요즘 우리 딸이랑 이렇게 함께 사니깐 너무 좋네. 우리 이쁜 손녀를 이렇게 자주 보고 이 할머니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가 나가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세월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어 보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요양원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그 선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집을 나가셨고, 이번에는 무려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되었죠. 한 동네 주민이 산길에서 어머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셨고 더 이상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저는 오빠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오빠, 이젠 정말로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자고. 난 그 대답 말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오빠는 여전히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요양원만 고집했습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을까? 답답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가지러 갈 짐이 있어 들렸는데 우연히 부동산 아주머니를 만났고 어민이 집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빠가 또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의 통장 내역을 뽑아보니 이미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빠가 계속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내였던 것이죠. 오빠는 점점 더 뻔뻔하게 행동하더군요.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진수가 내가 어머니를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보내.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자 내용이었죠. 전 지금 오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머니의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요양원에 보내고 돌볼 돈은 있어야 하는데 오빠가 그 돈마저도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억은 나날이 흐려지셨고 평범한 일상조차 어머니에게는 큰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시간 감각을 잃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붙잡고 묻곤 하셨어요. 진수가, 여기가 어디니? 우리 집 맞아. 처음에는 반복되는 질문에도 차분히 답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딸은 더 지쳐갔어요. 어머니가 기억 속으로 과거를 헤매는 모습은 저에게 큰 슬픔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수가, 너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니? 지금쯤 들어와야 하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기다리셨지요. 엄마, 아버지는 지금 멀리 계셔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달랬지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진숙이라고. 우리 진숙이는 5살인데. 이상하네. 그럼 진영이는 어디 갔어? 내 오빠가 왜 안 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오빠로 착각하는 날도 계셨고,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하며 어머니 상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진수가,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요즘 너무 바빠. 오빠,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책임져야 할 뿐이야. 그런데 왜 나 혼자 다 떠맡아야 해?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나보고 뭘 어쩌자는 건데? 너도 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갈등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며 오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오빠가 관리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계좌에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왜 그런 걸 꼬치꼬치 따져? 내가 어머니 집에 나가는 고정지출로 돈을 썼다고 했잖아. 엄마 집에 고정지출로 그렇게 큰 돈이 왜 들어가? 오빤 내가 바보로 보여? 계속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오빠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날 못 믿는 건데? 오빠가 또 믿게 해준 건 뭔데? 믿음이 가야 믿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빨리 말하라고. 오빠는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고 화만 내더니 나가버렸죠.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돌봄 문제로도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집을 나가셨고 그때마다 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젖은 옷차림으로 떨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나 어디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 추워? 비 맞았으니깐 당연히 춥지어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자 엄마. 감기 걸리시겠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걸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엄마가 안쓰럽고 지금 이 상황도 힘들고 이제 요양원으로 정말 모셔야 하나 고민하는 나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사라지신 건 그로부터 2달 후 정도 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온 집안을 뒤지고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부르며 헤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이 추운 겨울에 엄마를 찾지 못하면서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를 못 찾는 그 시간 동안 전 악몽 같은 하루하루였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없이진 그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다행히 며칠 뒤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절 근처 산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했고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스님이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절에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절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해 주시길 처음 발견되셨을 때 너무 떨고 계셨고 건강도 안 좋아 보여서 절에서 모시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시고는 다행히 저를 알아보셨어요. 옛날 같은 강단 있는 어머니는 아니시지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저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나 너무 무서웠어. 여기가 어디니? 왜 이렇게 캄캄해?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넌 왜 울어? 울지 마, 내 딸. 도대체 엄마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이 시간 거리인 이곳에 왜 계신 건지, 그냥 단순히 길을 잃어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절의 CCTV를 통해서였습니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절에 도착해 함께 산길로 올라가더니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내려오는 모습이 명백히 찍혀 있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엄마를 거기 두고 온 거야? 제가 화가 나 오빠에게 묻었지만 오빠는 뻔뻔한 태도로 부인하였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절대 내가 한 일 아니야. 하지만 CCTV에 담긴 영상은 오빠의 거짓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몇 시간의 경찰 조사에서 오빠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어머니를 돌보는 게 버거웠어. 어머니를 절에 맡기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에게 오빠의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말하고 조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오빠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오빠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가족들도 모르게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어머니 돈을 몰래 빼서 또다시 도박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박 빚을 어머니 돈으로 갚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다시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을 생각을 했다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모두 날리기 전에 알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도 어머니를 유기한 것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죄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죄는 아니가 보더라고요. 오빠는 유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오빠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오빠가 어머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빠가 또다시 도박 빚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유기된 그날을 기억하는 건지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오빠 얘기를 하면 몸을 떠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를 탓하지는 않지만 그날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어머니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함께 여행을 떠난 후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요양원도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안전한 곳으로 찾아 모시게 되었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지만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수가 나를 버리지 말아줘. 내 아버지도 내 오빠도 이제 없으니까 너라도 나 곁에 있어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제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소 서류를 작성하던 그때,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래도 가끔 새벽에 문득 잠이 깨면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는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처음엔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밤에 혼자 깨어나 두려워하시진 않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다행히 요양원의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돌봐주셨고, 어머니는 천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적응을 못하시고는 진수가 나 여기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평화롭습니다. 아침 운동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후에는 음악과 미술 치료도 받으시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하시는 순간은 정원 산책 시간이에요. 꽃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시며 지으시는 어머니의 미소.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가슴 먹먹한 일이 있었어요. 산책하다 문득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여기 참 좋다. 너희 아버지도 이런 데 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가곤 해요.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예요. 어머니는 흐릿한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죠. 아, 그랬었나? 우리 진숙이 예뻤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짧은 순간만큼은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신 것만 같아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자꾸만 흐려져 가요.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아주머닌 누구세요? 근데 우리 진숙이랑 참 닮았네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하죠. 엄마, 저 진숙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가끔은 저를 알아보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 딸 진숙이구나. 미안해. 어떻게 우리 딸도 못 알아보고. 요즘 내가 많이 이상하지. 아니야, 엄마 전혀 이상하지 않아. 엄만 그냥 우리 엄마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다시피 했던 그날 이후로 전 더 이상 오빠를 가족이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벼웠죠. 집행유예.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와 다시 대면하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의 곁에서 오빠가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더 이상 오빠가 어머니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가족인데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고 재산을 빼돌린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오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무력감까지. 특히 어머니가 진수가 집에 가자 라고 애처롭게 말씀하실 때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따뜻한 미소에서 위로를 받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후회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네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오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지금도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시는 발걸음까지 이진숙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진숙님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진숙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